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영광 교수입니다. 제가 방송은 몇 번 해봤는데 이런 라이브 방송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만난다는 게 좀 특이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해동맥 고혈압 치료에서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 소타터셉트라는 약에 대해서고요. 상품명으로는 윈러베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폐고혈압을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환자분들의 증상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향후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요거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능 분류는 WHO라고 하는 기능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 FC 기능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펑셔널 클래스라고 하는데, 펑셔널 클래스 1단계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체 활동하시는데 변호 제한이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4단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계실 때에도 숨차거나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쉽지 않은 건데, 이 2단계라고 하는 건 그냥 일상생활을 하실 때 신체 생활이 약간 제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약간의 움직임, 약간의 걸을 때에도 숨이 차다거나 금방 피곤해진다거나 그다음에 가슴 불편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집안 활동을 할 때조차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좀 심하다거나 피로감이 좀 굉장히 적은 움직임에도 나타나거나, 예를 들면 집안에서 걸어 다니시는데도 피곤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이 불편하시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의식을 잃기 전 단계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3단계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4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안정시에도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고혈압 환자분들은 건강한 성인 대비해서 신체 활동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시간당 6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4단계 같은 경우는 2km도 못 걷겠죠. 가만히 계시는데 증상이 나타나니까. 2단계에서 3단계가 가장 흔하게 병원에 오시는 그런 단계고요. 2에서 5km 정도 시간당 걸으시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폐고혈압은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폐동맥 고혈압은 무엇인지,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순환기내과 혹은 1차 개원이 선생님들 가시는 질환이 고혈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 앞쪽에 전신이라고 하는 거가 생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흔히 측정하는 이런 고혈압 측정하는 혈압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폐로 가는 혈관에, 즉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 폐동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일반적인 고혈압처럼 폐에다가 혈압계를 대고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우심 도자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입원을 해서 하시는데 보통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요. 당일에 검사하시는 경우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폐정맥 고혈압과 폐동맥 고혈압을 합쳐서 부르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아시지만 고혈압이라고 하는 전신 고혈압은 140에 90이라고 하는 수축기 이완기가 각각 140에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한 평균 폐동맥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정 시에 평균 폐동맥압이 20mm 머큐리를 넘어가게 되면 폐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고혈압을 저희가 보통은 5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잠깐 아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고속도로를 찍은 사진인데, 고속도로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통행료를 내는 데가 있죠. 통행료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 과거 사진인데요. 한 20년 전 사진인데, 예전에는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 통행료를 내는 부위에 차가 쓰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받는 일종의 약간의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차가 다 밀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요런 부분을 없애는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많이 차 소통이 원활해졌는데, 사람에서의 폐고혈압을 분류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근거도 이러한 문제가 되는 혈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자, 심장과 폐가 상호 연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가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피가 짜주면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작은 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고요. 그것이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과 좌심실로 오고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면 우리 몸 전체, 전신으로 피가 도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방통행식의 흐름을 갖게 되는 게 폐순환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 폐모세혈관을 기준으로 아까 고속도로에서 보셨던 그런 통행료 징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흐름의 장애가 생기는 것이 이 폐모세혈관 뒤쪽 폐정맥이나 좌심방이나 좌심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폐고혈압 환자분들이 갖는 문제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두 번째 그룹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심장 질환으로 인한 폐고혈압이라고 해서 두 번째 그룹으로 정의했고, 이분들은 폐동맥 고혈압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뒤쪽 폐정맥 이상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폐정맥 고혈압이라고 명칭을 지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 폐모세혈관 앞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폐고혈압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된 관심인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폐소동맥 쪽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폐동맥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룹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는 이 폐동맥 자체가 조그마한 혈전들이 반복적으로 가서 막히게 함으로써 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흔하게는 만성 폐색성 폐동맥 고혈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다섯 번째 그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에, 네 가지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이 그룹 5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폐동맥 고혈압은 요 폐동맥 쪽, 폐소동맥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폐고혈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고혈압의 5가지 분류 중에서 그룹 첫 번째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이고요. 굉장히 드문 희귀질환입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의 임상적 분류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되고, 이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이 정상 심장과 폐동맥 고혈압 심장을 보면 정상 심장에서는 우심실이 굉장히 작지만 이 폐동맥을 가지는 폐동맥 고혈압을 갖는 심장에서는 우심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우심실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사실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출판된 자료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100만 명당 약 30명 정도의 유병률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폐고혈압 5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폐동맥 고혈압은 폐소동맥의 병적인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폐고혈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국에서 따온 동영상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래서 이 폐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폐동맥에서 폐정맥 쪽으로 가는 요 중간 폐모세혈관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과정을 겪는데, 이 그룹 1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에서는 병적인 변화가 요 폐소동맥이 점점 두꺼워져서 내강이 작아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점점 작아지고 종국에 가서는 이 작은 혈관 내강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심실이 커지게 되고 두꺼워지는 그런 2차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적 소견을 보면 혈관 내강이 거의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정상인에서의 심장 초음파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좌심실이고요.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이고 이렇게 동그란 게 좌심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좌심실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우심실이 좌심실에 붙어 있는 반달 모양의 기관인데 이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의 심장 초음파를 보면 우심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단면을 보면 좌심실이 우심실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심실 중격이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어의 알파벳에서의 D 모양의 좌심실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인에서는 좌심실이 동그랗고 우심실이 반달 모양으로 붙어 있지만 중등도 정도의 폐동맥 고혈압을 가질 때도 이미 좌심실이 D 쉐입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우심실이 크고요. 중증으로 가게 되면 우심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좌심실이 완전히 눌려서 내강이 거의 없는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폐동맥 고혈압은 희귀 질환이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치료약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아 같은 질환이다. 그래서 orphan disease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병은 1891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그 이후 어떤 연구도 없다가 이 1950년대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생리적 소견, 병태 생리적 소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1993년, 95년도에 처음으로 약제가 개발이 됐고요. 의사들이 처음을 관심 가진 것은 1973년도입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이후부터 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고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약제들의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다니시는 분이고 생로병사 비밀에 출연을 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과 같이 대부분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되게 30-40대 진단이 많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5년 중간 생존율이 치료받지 않는 경우 30%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삼성서울병원의 장성화 교수님 팀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총 540명 이상의 환자를 이 두 병원에 다니고 있고 분석을 해보면 여성분들이 약 75% 정도고 나이가 약 46세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의 예후를 보면 과거에 약제가 없었던 시기에 5년 중간 생존율이 이와 같이 34% 정도, 1년 생존율이 68%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약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치료 방법이 발달하면서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약제를 다 나라에서 보험 부담을 다 해주고 환자분들이 거의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를 굉장히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에서의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폐동맥 고혈압 환자 생존율을 보시면 작년까지의 데이터인데 5년 생존율이 약 74%고요. 10년 생존율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10년 이후 굉장히 많은 약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이전에 진단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은 70%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이후는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0% 가까이 되고 최근의 데이터는 80%가 넘어서 85%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동맥 고혈압은 진료 지침이 굉장히 4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73년도에 처음 의사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여러 학회들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진료 지침을 업데이트를 시행을 했고 특히 2022년도 유럽 폐고혈압 학회에서는 진료 지침을 내면서 초기부터 2가지 이상의 약제로 병합요법을 해라라는 권고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사실 2004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94년도에 나왔던 약은 사실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사실 써 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나온 뭐 몇 가지 약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폐동맥 고혈압 기존에 사용했던 202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의 작용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리 몸 자체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이는 엔도텔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배출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요. 반대로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에서는 이러한 기전들이 조금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엔도텔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거나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조금 적게 나온다거나 하는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까지는 이 엔도텔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시키거나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물질을 항진시키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특히 그 중간 단계인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이나 타달라필 같은 그런 약제들을 조금 자극시키는 그러한 기전의 약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약제인데 ERA라고 하는 엔도텔린 기량제, 그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은 기전을 가지는 PDE5 억제제 또는 솔로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자극제라고 하는 요런 단계의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기전인데 요 두 가지는 거의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크게 세 가지의 기전을 가지고 치료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는 물질을 억제하거나 혈관이 확장시키는 물질을 과하게 발현을 하게 함으로써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2024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엔도텔린 억제제 ERA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센 트라클리어, 올리브리스, 옵서미트나 마시텐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고요. 산화질소 경로 표적 치료제로서 두 가지 중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운 약들이고요. 그다음에 솔로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아덴파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이 프로스타사이클린 치료제는 유사체는 현재까지 나온 혈관 확장제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흡입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벤타비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제로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레모듈이라는 약제가 있고, 먹는 약으로 최근에 업트라비, 셀렉시팍이라고 하는 약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24년 후반, 25년에 이제 새로운 기전인 액티빈 시그널링 이니비터라고 하는 액티빈 신호 전달 억제제가 이제 최근에 등장해서 이것이 이제 윈너버고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가 보험 기준이 과연 국제 기준에 잘 부합을 하는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세부 인정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단독요법을 3개월 이상 투여한 후에 재평가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병역요법을 허가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제 요법을 하려면 조금 까다롭죠. 그다음에 3제 요법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다만 처음부터 약제를 사용을 하려면 몇 가지 만족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안정 시에부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으면 되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늦게 진단이 될 경우에만 병합요법이 처음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유럽 심장학회와 유럽 호흡기학회 진료 지침을 보면 이미 3년 전부터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조차도 병합요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약제를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병합을 해라라는 게 국제적인 진료 지침이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개최된 국제학회에서는 보다 조기에 강력한 치료를 할 것을 권고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이 돼서 저위험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합요법을 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이러한 먹는 약의 병합요법뿐만이 아니라 주사약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를 했고요. 특히 3-4개월 뒤에 재평가를 해서 총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약제인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인 윈너비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기부터 권고를 하는 것을 진료 지침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건 현재 국제 기준 진료 지침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거고요. 이렇게 국제학회에서 최근에 병합요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모든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을 저위험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우 리스크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고위험군이 될수록 1년 내에 예상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위험군은 5% 미만의 사망률을 갖지만, 이 고위험군이 되면 1년 예상 사망률이 20%를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병합요법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는 어떤 진료 지침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처음에 의심이 되는 환자분이 와서 진단이 확진이 되면, 진단은 우심도자술로 하는데 확진이 되면 처음에는 3가지 단계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봅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도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동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피검사 소견도 보고 심장 초음파와 우심도자술 소견을 봐서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서 치료를 3개월 정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병합요법을 시작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운동 능력을 보거나 환자분의 증상을 보거나 피검사 결과를 참고를 해서 저위험과 중간 저위험 또는 중간 고위험, 고위험의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치료를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위험군에서만 기존 치료를 유지하게 되고, 이 저위험군을 벗어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병합요법을 추가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동맥고혈압 환자분의 치료 목표는 저희 폐동맥고혈압 전문가들이 갖는 환자분들을 대하는 목표는 반드시 저위험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처음에 조기 진단이 되고 조기 치료를 시작해서 저위험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저위험이 유지되고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비록 저위험군이 아니었더라도 치료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저위험군이 호전이 되면 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분뿐 마찬가지로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2개를 약제를 쓰든지 3개 쓰든지 4개 쓰든지 간에 이 저위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저위험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늦게 진단이 되면 저위험군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되면 조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조기 치료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위험 수치가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악화되는 그런 징후나 증상이 보이면 저희가 병합요법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단계로 호흡곤란이 2단계 있었을 때의 업트랍이라고 하는 약제를 추가했을 때 이 3단계 호흡곤란 때 추가한 때보다 예후가 훨씬 좋은 것이 이미 기존 연구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먹는 약으로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이 현재의 치료 추세입니다. 그래서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주사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최근엔 권고가 되고 있고, 다만 이 주사제 사용은 뭐 하루에 한 번 맞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는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에 조금 꺼리시는 경향들이 있죠. 이 주입 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다루기도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저한테 다니시는 분인데 레모들린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레모들린 처음에 조금 사용을 꺼려하셨는데 이미 사용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이때 처음에 인제 너무 안 좋아서 폐이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모들린 사용하고 굉장히 좋아지셔서 지금은 이렇게 일상생활 다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외출하셔서 같이 보호자인 남편분하고도 지내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모들린의 약가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45 킬로그램 여성분을 기준으로 한 20 나노그램 per kg per minute 정도의 용량을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용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될 비용이 약 5 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되면 거의 5 0 0만 원 가까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환급은 가능하시죠. 이 레모델링 같은 프로스타사이클린 제제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만 강력할수록 그 부작용도 처음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들이 있어서 턱관절 통증이 있다거나 관절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통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혹 어지럽거나 저혈압이 발생되시는 분도 있어서 약간의 약제 용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를 합니다. 간혹 메스꺼고 구토가 있어서 항구토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설사가 조금 흔하신 편인데 대개는 이제 몸이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 2-3주 정도를 지나게 되시면 달 조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레모들린이라고 하는 약제 굉장히 좋은 약제지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새로운 기전의 약이 또 필요하기도 했고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임상 시험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액티빈 시그널링 신호 전달 억제제인 윈러비어가 작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구글에 이렇게 한번 소타터셉트라고 쳐 보시면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된 혁신적인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승인은 요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 능력 2 또는 3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빈 시그널링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요. 기존의 3 가지 혹은 4 가지의 작용 기전을 가지는 약제들은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의 조직을 봤더니 폐동맥이 수축을 하고 내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내강을 좀 넓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해서 시작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 시작된 어떤 기본적인 병태 생리 자체를 건드리지는 못했던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액티빈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것 자체는 이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 그 근본 기전을 조금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요런 몇 가지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폐동맥 고혈압성 폐동맥에서는 이 액티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빈이라는 과도한 증식된 것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티빈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면 혈관 증식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 혈관 내강이 좁아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빈 A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혈관 내에 불균형한 증식을 촉진시키고 이 불균형한 증식을 촉진시키는 억제제의 생산을 또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계속 악성 사이클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소타터셉트, 윈러베어라고 하는 약제는 이 액티빈 A를 제거를 시켜서 이 증식 신호를 재조정시키고 밸런스를 조금 더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폐혈관, 폐동맥 자체의 불균형한 증식을 억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써 놨는데 이러한 신호를 재조정함으로써 폐혈관의 과증식을 조절하고
염증도 감소를 시키고요. 세포가 증식을 하지 않고 사멸을 하는 것을 촉진하게 돼서 우심실의 역제 형성, 아까 폐동맥 고혈압 때 우심실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로 역제 형성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폐동맥 내에 이러한 물질들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기존 세 가지 기존에서 작용했던 치료 약제들이 혈관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소타터셉트 또는 위너베어라고 하는 약제는 항증식 효과뿐만이 아니라 혈관 확장도 일부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하는 약이고요. 약은 3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 카페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죠. 아직까지 보험이 되지 않아서 임상에서 처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위너베어가 승인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연구가 이 스텔라 연구입니다. 이 스텔라 연구는 기존에 사용하는 모든 약제들이 다 허용이 된 상태에서 일부 환자분들한테 위너베어를 추가를 사용했을 때에 기존 치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본 연구인데요. 보시면 위너베어를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기 전 그 다른 군에 비해서 약 40.8m 정도 6분 보행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6분 보행 검사라고 여러 환자분들이 검사를 자주 해보셨을 텐데 이게 40.8m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죠? 요거 이제 미식 축구 경기장인데요. 미식 축구에는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선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 20, 30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터가 아니라 야드입니다. 그래서 10야드, 20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1m가 1야드보다 조금 1m는 약 1.1야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충 비슷하니까 같은 1m라고 보시면 이 위너베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위약군이 치료를 하고 나서 약 400m 정도를 6분 동안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위너베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요만큼을 더 걸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야드기 때문에 상당히 더 걸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40m라고 하는 건 기존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40m를 더 걷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분 보행 거리 세부 데이터를 좀 보시면 기존 치료를 약제를 하나만 썼을 경우, 2개 썼을 경우, 3개 썼을 경우 어떻게 해도 다 좋아지는 쪽으로 대부분이 나왔고요. 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알려진 프로스타사이클린 주입 요법을 사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위너베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았다. 운동 능력이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폐혈관 저항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전부 다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폐고혈압 환자분들,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대부분이 다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위약군 대비 사망 또는 임상 악화 발생 위험이 8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운동 능력의 개선은 위약 대비 2배 이상 좋은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고 위너베어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이 2배 이상에서 저위험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후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하지만 치료 중단율은 위약 대비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약 대비해서 폐혈관 저항 3우드 유니트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NT-proBNP라고 하는 심부전 수치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폐고혈압 학회에서 이 소타터셉트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추가가 이렇게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4가지 단계 중에서 로우 리스크를 제외하고 저위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약제다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 제니스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매우 고위험 환자분들한테도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를 다시 본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소타터셉트를 윈너위어를 사용을 하면 사망 또는 비치명적 임상학화 발상을 위약보다 현저히 낮추었고요. 사망, 폐의식 또는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가능성을 3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고위험 환자분들만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제 잠시 뒤 슬라이드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비강 출혈이 조금 늡니다. 한 5배 정도, 4배 내지 5배 정도 증가하고요. 모세혈관 확장증이 8배, 7배, 8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타터셉트의 부작용은 흔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들이 갖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드물지만 나타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하고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피가 좀 끈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출혈 경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모세혈관 확장증 때문에 간혹 폐고혈압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소타터셉트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임신 시에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사용을 하면 하나에게도 안 좋고 임산부에도 안 좋지만 이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사실 임신이 금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타터셉트는 현재 보험이 되지 않고 사실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이 안 돼서 1년 약값이 2억이 넘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면 처방이 조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제로 이 약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5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아마 삼성서울병원 장성하 교수님이 열심히 보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내년쯤이면 아마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21세 여자분이고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교수 발령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2007, 8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오셔서 그때 약으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안 좋아지셨어요. 보시면 요 좌심실이 더 작아지고 우심실은 더 커졌죠. 근데 요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분인데 67세 여자분이고요. 2008년 10월 달에 진단된 지 3년째에 운동 기능 분류 단계에서 3단계, 4단계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약 16년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제를 2가지 이상 사용하고 계실 때 2단계, 3단계 정도였습니다. 이제 요때 제가 소타터셉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를 했고 보시다시피 좌우심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현재는 운동 기능 단계가 1단계, 2단계고 좌심실도 많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고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은 이렇게 좋아지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운동 능력은 굉장히 좋아지신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타터셉트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험 적용이 되면 여러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제가 나왔지만 새로운 약제가 나옴으로써 조금 더 예후나 치료에 있어서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분, 35분,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10분, 15분 정도 실시간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요. 우주나뭇잎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 후 혈압이 더 올라가서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혈압이 우주나뭇잎
분께서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이신가요? 혈압은 운동을 하면 올라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이고. 근데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에 적당한 우리가 얘기하는 전신 고혈압 약제를 쓰시면 되고요.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여유에 훨씬 좋습니다. 아 아야아야네 님께서 "현재 보험 적용이 되는지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내년에 아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치료 비용은 지금 사용하면 2 억이 넘습니다, 1 년에. 그래서 사용이 사실 불가능하죠. 어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고 나면 뭐 보험 약가를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약값의 10% 정도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10% 정도 내시고 연말 정산하실 때 일부 환급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연구 이외에 실제 사용 가능한 병원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JJJ 오리지널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의 ERA, PDE5 억제를 다 써 봤지만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타타셉트를 추가로 써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소타타셉트 나오면 써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기다리시는 것보다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식을 쓰셔도 저위험군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RA나 PDE5 억제제를 사용을 하였다면 현재 해볼 수 있는 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PDE5 억제제 대신 새로 나온 아덴파스, 솔로볼 구아닐레이트 사이클 스티뮬레이터로 변경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기존 두 가지 약제에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를 추가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다가 소타터셉트가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하면서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가 불편하시면 그걸 천천히 줄여서 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빛깔 찬란한 님께서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빼야 효과가 있나요? 식단도 같이 조절해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폐고혈압 환자분들은 사실 체중이 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체중이 늘면 저는 축하드린다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약제가 효과가 있는 거고 몸에서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너무 과하지 않으면 굳이 줄이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 체중이라는 게 부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어 체중을 이뇨제나 다른 걸 사용해서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붓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렇게 체중이 빠지면 혈압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조절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염식은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드레스 업 다운 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환자가 직접 약을 구입해서 맞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직접 약을 구입하실 수 없죠.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들은 처방을 직접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병원 이 약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이 되더라도 대학병원 옆에 큰 대학병원 옆에 있는 병원에서 아마도 구입을 하시거나 약국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사약이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서 가져가시는 구조를 택하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 엔젤 님께서 "안녕하세요. 고혈압 약 중 심장에 작용하는 약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혈압이 내려가나요? 혈관 확장하는 것을 복용했는데 얼굴이 붉어져서 심장에 작용하는 것을 복용하거든요."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제들은 다 대부분이 90% 이상의 약제가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고요. 일부 약제가
이뇨제 계통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혈류량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혈관 확장제는 어 부작용으로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있는 혈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약제를 변경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 약하고는 조금 그 질문에 해당하시진 않는 것 같네요. 어 네, 다르게 주신 질문은 폐고혈압에 대한 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최근 혈압이 아침마다 150 이상으로 나와서 걱정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약이 부족해서 그렇죠. 약을 더 높게 쓰셔야 되고요. 이제 혈압이라고 하는 게 전신 혈압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 어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이 사실 150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요거는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약제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건포도 땅콩님께서 "앞의 내용을 못 들었는데 유전자 조작이나 세포 배양 같은 기술이 쓰인 건가요? 투여 간격이 다른 약들보다 긴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유전자 조작, 세포 배양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 투여 간격이 다른 약들보다 깁니다. 3 주에 한 번씩 투약을 합니다. 3 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인슐린 맞듯이 피하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3 주에 한 번씩 투여를 합니다. 예.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폐동맥 고혈압 쉽지 않은 질병이고, 사실 저희 순하기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폐동맥 고혈압을 전공하지 않으면 사실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약제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약제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삶의 질,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가지실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한번 써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